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윤정호 앵커를 대신해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오늘 여권에서 이례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꽤 벌어졌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여권 내 불협화음도 감지됩니다. 정권만 바뀌었지 정치권의 고질적인 내로남불도 여전합니다.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 측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 이유로 든 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방통위법엔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감사원 처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무회의에서 배제 조치했는데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직권 면직 검토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 직위도 자동 폐지되는 만큼 임기를 채우기 어려워지는데 조직 개편이 실제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직권 면직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저희가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 구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 인사들도 친여 매체에 출연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TV조선 최지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2달 남기고 직권 면직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었죠. 그때 야당인 민주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직권 남용, 방송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2달가량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법, 위헌적인 직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법적 근거 없는 면직, 언론 장악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당시 면직 사유는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거였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위원장과 달리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잡으니 생각이 정반대로 바뀐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스스로 한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노골적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엔 정당 상황인데 야당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막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교나 국익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 회동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선 야당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란 취지의 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역할을 잘 해달라는 대통령님의 당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야 관계를 또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함께 당부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 지도부 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단독 회담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정이 만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며 단독 회담 요구엔 부정적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장동혁 대표 관련 언급을 하며 사이코패스에 빗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야당 무시와 국회 무시, 선 넘은 발언은 그 대표의 그 비서실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여기서 또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민주당이 머쓱해질 일을 스스로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 5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 의원총회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들어보입니다. 제19 감싸기식 방탄국회를 하지 말자고 서약한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사실상 동료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표결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치특검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면서도 권 의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민주당에선 권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 나왔지만 정작 최근 5년 동안 10차례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5차례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들이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139표, 부 138표.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23년 2월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석 달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최소 31표의 이탈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권 진영 내부에 갈등 기류도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얘기입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오적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봉욱 민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깜짝 승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직격하며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 장관을 장악했다는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을 꼽았는데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 이후 정 장관이 검찰 폐지안에 대해 일부 부작용과 현실론 등을 제기했지만 법력권 내 강경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가 법무부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김민웅 씨도 정성호 법무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기만적인 법기술을 동원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당연히 진압되어야 합니다. 검찰 폐지안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 조짐에 정 장관이 당의 논의를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법력권 내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본인이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보여주기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검찰 해체의 방향성과 속도를 놓고 여권 내에서 잇따라 파열음이 나오자 직접 공론화란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만 표면적으론 중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권 강성파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또다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 언론 개혁을 거론하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개혁 저항이 밀려온다며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대책과 해법을 주문한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인 건데 검찰 해체 주도권을 둘러싼 당정 간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유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3가지입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해 8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당선 후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총 10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며 추징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최종 판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란 겁니다. 김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 등 귀금속 수수 혐의도 수사해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이틀 만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 일각에선 특검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로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27일 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소환이나 혐의 부과가 없이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음을 자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상당한 무리수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온갖 혐의를 다 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죄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 또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은 구속은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확보한 기록만으로 기소를 한 건 더 수사할 게 없었다는 걸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를 유력 증거로 보고 있는데 한 전 총리의 행동과 행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전례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쓰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받게 될지, 구속은 언제까지 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김 여사 재판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 여사 변호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5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를 한 것, 재판에서 주요 쟁점을 다투겠다고 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기 때문에 일부 진술을 꼬투리 잡혀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김 여사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재판에 최대한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투겠다는 겁니까? 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이죠. 이 경우에는 공모한 바 없음. 명태균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론조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선수재 혐의, 이건 건진법사를 통해서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측에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인데 물품이나 청탁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갈 곳이 없는 겁니다. 조사 받아봤자 자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건이 아무리 추가 기소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불구속 상태라면 내밀하고 중요한 증거를 추가로 찾아낸다든지 하는 조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고단한 생활을 배우자가 뒷받침하는 그런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구속되면은 좀 뒷바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가족도 보살피고 또 구속된 사람 뒷바라지도 하고 면회도 하고 좀 해야 되잖아요. 김 여사는 언제까지 구속이 되는 겁니까? 피의자가 기소되면 1심, 2심, 3심에서 각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6개월보다 길어질 경우에 추가 기소를 통한 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가 도래했던 지난 6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뒤에 석방을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김 여사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 있을까요? 실제로 김 여사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고 변호인 말로는 저혈압이 심해 어지럼증도 있어서 보석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병보석은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할 때 허용되는 거라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신유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과거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지난 2003년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이나 교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전교조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최계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지난 2003년 10월 17일입니다. 최 후보자는 새벽 1시 39분쯤 대전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7%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 최 후보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를 제출했습니다.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국민상식에 반하는 일로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야당은 지적합니다. 교사에게는 음주 행위가 아주 이 음주운전이 아주 엄하게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위를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전교조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전교조는 당시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8% 넘게 증액시킨 건데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0%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나라 곳간이 걱정입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로봇이 빗자루를 이용해 쓰레기를 치우고 상자를 들어 이동한 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경찰 드론이 용의자를 발견하자 로봇계가 포위합니다. 모두 AI가 접목된 로봇과 드론,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정부는 이런 피지컬 AI 분야에 5천억 원을 새로 투입합니다. AI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만큼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R&D가 19%로 가장 많이 늘어 35조 원을 넘겼고 AI 투자 등 산업 분야도 14% 늘어 32조 원에 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증액을 예고했던 국방 예산도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도 늘거나 새로 생겼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에서 8세로 올라가고 9월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됩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겐 2년 동안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주고 내연차를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엔 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지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씀씀이는 늘고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나라 빚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게 됐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기조는 확장 재정입니다. 지출이 8%대로 늘지만 수입은 3.5%로 절반도 안 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적극 재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또 축소시키고 그래서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또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는 악순환으로. 결국 늘어나는 건 나랏빚.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2천억 원으로 1년 만에 142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동안 GDP 대비 절반도 안 됐던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에 처음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를 메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와 교육세 강화 등 증세 정책은 곳곳에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채를 찍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커져 다른 분야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이상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국가 채무는 4년 동안 100조 원 가량씩 늘어 4년 뒤엔 1,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제 법무부 소속 외국인 보호소 직원이 난민 신청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를 오늘 면회했는데 사건 이후 전화 통화가 금지됐고 병원 진료 요청도 거부됐다며 보호소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묵인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폭행당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만나러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엔 촬영과 녹음이 허용되지 않아 아랍어 통역사만 동행했습니다. 직원 A씨는 폭행을 당해 방어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예멘인 피해자는 직원을 때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외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끊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9월부터 끊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직후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병원을 요청했을 때 자꾸 안 된다, 뭐 화를 내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25일에야 보호소에서 통역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중전화는 차단 혹은 철거된 적이 없다며 보호소의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의료 접근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어제부터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방문 조사단을 보내 조사에 나섰고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이 수용자를 눕혀놓고 수차례 주먹질을 합니다. 뒷목을 잡고 벽에 세운 뒤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목을 칩니다. 경찰은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독직 폭행 혐의도 검토 중이다. 독직 폭행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할 때 적용되며 단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통역사를 대동하고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찾아 폭행당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취재 이후 진상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대규모 방문조사단을 파견했다며 CCTV 영상에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자 가혹행위가 드러났을 때도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문제점 파악, 대책 마련에서 더 나아가 난민 신청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 이번에는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제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이어 오늘은 부산과 인천의 고등학교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와 학생들이 대피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온 협박이었는데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일본인 이름이 적힌 일본발 폭파 협박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경찰과 교사들이 대피를 돕지만 학생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여고 교무실로 테러 협박 패스가 들어온 걸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500명 넘는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팩스의 내용은 압력솥을 이용해 살상력을 높인 폭발물을 학교 여러 곳에 설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반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굣길 학생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에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여고와 인천 지역 2개 고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습니다. 백차가 오더니 저리 올라가더니 못 간 게 일이 쓱 늘어서 이러더니 저리 올라가더라. 학교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발신지는 모두 일본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고등학교 7곳을 비롯해 2023년 8월부터 일본인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일본인 이름으로 보낸 폭발 테러 협박글이 50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째 못 잡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일본 경찰과 공조하고 인터폴에 협조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사이 폭파 협박은 계속해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안은 커지고 공권력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속편 개봉을 앞두고 지하철에 광고를 게재했는데요. 코레일이 돌연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철거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다음 달 개봉을 앞둔 건국전쟁2의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이 광고는 코레일 심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이렇게 역산의 스크린도어에 게시되고 있는데요. 코레일이 돌연 승인을 취소하면서 다음 달 1일까지는 철거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민원이 제기돼 다시 판단한 결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선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해에는 건국전쟁 1편을 지하철에 별탈 없이 광고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는 건 일종의 문화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겁니다. 개봉되는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고 이 영화가 정치 광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대중적인 주목도를 받았던 작품이라서 좌우 이데올로기를 떠나가가지고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기존에 계약한 대로 한 달 동안 광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요즘 일부 한의원에선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면 살이 빠진다며 맞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합니다.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 기성품을 맞춤 한약으로 속이기도 하고 환불을 요구할 땐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오늘은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달 9만 원. 한 대형 한의원이 SNS에 내건 다이어트 한약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찾은 가정주부 A씨는 990만 원을 주고 1년치 한약을 결제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맞춤 한약이 필요하단 상담실장의 말에 혹한 겁니다. 9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긴 하는데 그걸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며칠 후 너무 비싼 약을 샀다는 생각에 첫 한약 배송 전 환불을 요청했지만 75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가가 아닌 이제 정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직장인 박모 씨도 9만 원 다이어트 한약 광고를 보고 1,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 한도가 모자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도 증액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시면 되겠다. 카드를 놓고 가면 월요일에 3만 원을 결제를 해주겠다. 한 달 복용 후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 부분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답은 황당했습니다. 환불이 가능은 하신데 정가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적거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자들의 체질에 맞게 지어진 거라던 한약 중엔 다른 환자들에게 똑같이 나가는 한약도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딱 포장이 돼 있어서 딱 바로 약을 주시더라고요. 취재진도 상담을 신청했더니 어김없이 고가의 맞춤 한약을 권합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높아요. 지금 770이네요. 전화로 첫 달은 9만 원. 그 약은 이제 베이직 항일을 뺀 거예요.
하지만 한의원 측에선 환자들에게 환불 동의서를 받고 결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원은 계약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남해 연안에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경남 남해군에선 양식장의 어류 8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민들은 황토를 뿌려가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남 남해 연안의 한 가두리 양식장. 폐사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민들은 어류 사체를 그물로 떠내 커다란 고무통에 담아서 무트로 옮깁니다. 지난 25일부터 남해군 연안에 적조가 확산되면서 일대 가두리 양식장 9곳에서 감성돔과 농어 등 8만 2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밤에 적조가 들어오면 우리가 요 대치를 못해.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지고 지금 죽은 게 지금 뜨고 있어요. 적조 생물은 코클로디니움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어제 앵강만 해역에서는 밀리리터당 1,850에서 3,000개체의 밀도가 관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 연안 5개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해양수산부는 적조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남해군 해역에 어선 27척을 투입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양식장 주위를 돌며 황토물을 뿌려보지만 올여름 계속된 폭염에 수온이 24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어류 폐사가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이미 이제 어류가 많이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 적조까지 함께 올 경우 이제 어류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어민들에게 어류 사육 밀집도를 낮추고 먹이 공급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은 앞서 보신 양식장뿐만 아니라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등어나 갈치, 조기 같은 국민 생선 가격이 껑충 뛰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소비자들 눈이 가격표 앞에서 휘둥그레집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 2손 산다고 하니까는 1,000원씩 깎아줬어요. 생선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갈치는 너무 비싸요. 지난달 고등어 어획량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은 4,380원으로 28% 올랐습니다. 갈수록 바다 온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가 잘 잡히지 않는 탓입니다. 물이 자꾸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아예 안 들어오는 중이 있죠. 그래서 냉태 같은 거 서식지가 올라가기라고 예상은 하죠. 비슷한 이유로 갈치 역시 지난해에 비해 16% 올랐고 조기는 30% 이상 뛰어 한 마리에 2,000원을 넘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을 찾은 해수부 장관을 향해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고 왜 저 항의를 하세요? 저기는 뭐 산재는 10,000원에 몇 마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한 마리에 20,000원이 넘냐라는 그러니까 그런 유통 구조도 그것도 좀 정부는 비축 수산물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산 고등어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만큼 이 정보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AI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둘, 셋! 눌러주세요! 네, 시작입니다. SK그룹이 아마존과 손잡고 짓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입니다. 7조 원을 쏟아부어 103메가와트급으로 짓는데 향후 기가와트급으로 확대해 아시아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AI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와 손잡고 10조 원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아시아 AI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전력입니다.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모량은 일반 데이터 센터의 최대 10배.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비용의 한 70에서 80%가 전기입니다. 싼 전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AI 시대 데이터 센터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SK그룹이 입지를 울산으로 정한 것도 바로 옆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게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물부터 전력부터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화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가성비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3년간 70% 오른 킬로와트당 190.4원. 미국이나 중국보다 40% 비쌉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특이 동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호텔이 외국인들의 객실 예약을 막아둔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데 따른 조치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공개한 북한이 오늘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를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자 외교 대비 무대를 체제 강화에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 항일 전쟁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압록강 북중 우이교가 내려다 보이는 중국 단둥의 한 호텔은 외국인의 객실 예약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이 철교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열차로 이동하려는 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에 열차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앞선 1차, 4차 방중 때 전용 열차를 이용했는데 방탄장치는 물론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시설, 위성전화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속 60km 정도로 비교적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20여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달 3일 행사 참석에 맞춰 이르면 주말쯤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안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폭발물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고속으로 질주를 할 수는 없죠.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소련 시절인 1970년대 제작된 걸 개조한 것으로 2차, 3차 방중 때 사용됐습니다. 누가 김정은을 수행할지도 관심인데 국정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인인 리설주와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다자 외교 참석을 꺼려왔던 김정은 위원장이 등판하면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19일 외무성 국장들을 불러 김정은의 대외 정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여정은 이 회의에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는데 김정은의 방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자벽조차 차려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잇따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해왔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의 중국 방문 역시 북중러 밀착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전문가들은 한국 패싱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배제된 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까지 해제될 경우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뭔가 대화 중간에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거기서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비핵화에 관한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게 건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재집권 이후 처음인데 이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멘토로 불리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멘토로 불리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의 워싱턴 타임즈 기고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며 앞으로 몇 주가 한미 관계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엔 회의적이고 이번 미국 방문은 성공적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뒤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합니다. The president will travel to New York City on September 22nd to address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Tuesday, September 23rd. 지난 6월 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엔 사무총장에게서 총회 참석을 요청받았습니다. 트럼프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뉴욕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관세나 농산물 개방, 방위비 이슈 등이 재차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실제로 이제부터가 외교력 시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EU 대표부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평화협상에 관심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도심 한복판에 잇따라 미사일이 내리꽂히고 커다란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숨졌고 백화점 등 건물 수백 채가 부서졌습니다. EU 대표부와 영국 문화원 건물 바로 앞까지 미사일이 떨어지며 피해를 입자 격분한 EU와 영국은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It shows that the Kremlin will stop at nothing to terrorize Ukraine and even targeting the European Union.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며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it to end, but the leaders of these two countries need it to end and want it to end, must want it to end as well. 러시아가 유럽이 제시한 안전 보장안을 거부하고 도리어 공세를 강화하자 유럽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9월이 코앞인데 오늘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중부와 영남 곳곳으로 폭염 경보로 한층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부산이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5도로 습도가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9월의 첫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